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사회 분야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국부론 내용 탐구 3권, 각 나라 국부의 증진 차이부터 살펴봅니다. 국부론의 3권에서는 각국의 상이한 국부 증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잉여농업 생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국가의 성장은 농촌의 토지를 개간해서 농업 생산물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생산물이 충분해지면 편의품을 제공하게 되는 도시가 발전하게 됩니다. 무역을 통해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고 도시가 발전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발전 과정은 다소 불안하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토지의 장자 상속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토지의 장자 상속이 생긴 이유는 영토가 곧 힘인 시대부터 그러했는데요. 한 가문의 토지가 나눠져서 상속된다면 그 힘이 분산되고 이러한 것은 외부의 힘에 정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의 경우, 그러니까 저자가 살았던 그 시기의 경우에는 토지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불필요한 관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통이 사회의 토지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바라봤습니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농산물 생산을 위해 딱히 개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1장에서는 국부 증진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자연적 진행 과정에 따르면 모든 성장하고 있는 사회의 더 많은 자본은 우선은 농업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국가의 성장이 농촌의 토지 개간을 통해서 농업 생산물이 증대되면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농업으로 향하고 다음으로 제조업, 마지막으로는 외국 무역으로 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물의 순서는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영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언제나 관찰된다라고 지금 국부론의 저자인 애덤 스미스는 믿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죠. 2장은 로마 제국 멸망 후에 농업이 유럽의 구체제에 의해 받았던 억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의 몰락 후 서유럽의 모든 토지는 주로 대지주들에 의해 독점이 되었습니다. 장자 상속세와 한정 상속세는 토지의 분할을 방해했는데요. 토지의 점유자들은 농노였고 재산을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주들에 의해서 독점이 되어 왔고 그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농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개량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계승한 것은 반타작 소작인인데 그들도 재고를 사용해서 개량하는데 아무런 흥미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경작되건 경작되지 않건 간에 소유주가 없는 토지는 단 한 평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소수 대지주가 독차지했고 이러한 전례가 없는 미경작지에 대한 독차지가 끼친 해악은 매우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작지를 소수가 독차지하는 것만큼 큰 해악은 없는데요. 이 토지들이 상속과 양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만약에 분할되었다면 이 해악은 곧 끝날 수 있었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장자 상속법과 한정 상속세라는 상속 과정에서도 양도 과정에서도 분할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군주들이 영주가 다스리는 시대에서 잦은 전쟁과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요했고 이 안전과 보호의 크기가 영지의 규모와 비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봤죠. 따라서 영지를 분할하는 것은 곧 멸망의 길이었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서 앞쪽에서 말했던 장자 상속세와 한정 상속세라는 법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작과 개량에 방해되는 여러 요인 중에 최강은 국가 정책이었는데요. 첫째로 곡물의 수출 규제였고, 둘째로 시장을 왜곡하는 비합리적인 곡물 규제였습니다. 고대 이탈리아는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외국 곡물의 수입을 장려해서 이탈리아 농경이 심각한 피해를 끼쳤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소수의 독점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배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토지의 경작과 개량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열심히 일할 동기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생산 수단을 모두 경제 참여자에게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과 관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본서에서는 부익농의 뒤를 이은 것은 진정한 농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차지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개량이 자기들에게 유리함을 알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차지권은 오랫동안 안전하지 않았고, 잉글랜드에서 연액 40실링의 종신 차지권을 가진 사람의 선거권 획득은 농민의 지위를 안전하게 하는데 공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지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히 세금을 낸 그런 차지권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권을 획득하면서 그들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습적인 노역은 농민을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로 건설과 식량 징발에 관한 강제 노동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주에게 바치는 세금 역시도 이런 억압의 한 부분이었고요. 최선의 법률에서까지도 농민은 개량을 하기에 불리한 조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 다음으로 대농민은 중요한 개량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곡물 수출의 일반적 금지 및 농업 생산물의 국내 상업에 대한 억제는 농업을 더욱더 저해하는 요인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권의 3장에서는 로마 제국 멸망 후에 크고 작은 도시의 발흥과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도시들의 등장이 있었고, 그런 도시들의 발전이 있어 왔는데요. 애덤 스미스는 로마의 멸망과 함께 도시의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유 시민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제조업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인들이 처음에는 그 시골의 사람들보다 그들의 처지가 더 좋지 않은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도시의 징세 청구권을 얻게 됨으로써 시골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도시의 안전이 더 증대된 결과 도시에는 시골보다 일찍 산업이 융성하고 자본도 축적하게 됩니다. 자유도시, 자유시민의 발생은 자유로운 무역을 이끌게 되고 제조업을 이끌게 됩니다. 또한 무역이 활발하지 않지만 비옥한 토지에 잉여 생산물이 있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제조업으로 인해서 도시가 생겨나게 되고, 또 운송을 통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결국 토지는 개량되고 더욱 비옥하게 되었죠. 결국 해안과 운항 가능한 하천의 연안이 있는 도시는 그 이웃의 시골에 의존하지 않게 됐고요. 또 도시는 더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제조품과 사치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천연 생산물을 지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권의 4장은 도시의 상업은 농촌의 개량에 어떻게 공헌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의 등장과 발전은 시골이 더 유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대도시는 시골의 생산물의 시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상인들이 시골에서 토지를 사서 그것을 개량했기 때문이고요. 질서와 훌륭한 정치가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본서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업과 제조업은 시골의 개량의 원인이었는데요. 상업과 제조업에 의해서 획득된 국민 자본은 그것이 토지의 개량이라는 형태로 체현될 때까지는 불확실한 재산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부론의 내용 탐구 4권은 정치경제학의 학설 체계입니다. 정치경제학은 정치가나 입법자의 과학의 한 분야라고 설명을 하고요.
특히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충분한 수입 또는 생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더불어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충분한 수입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경제학은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권의 1장에서는 상업주의 또는 중상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크는 금과 은을 국민의 부중에서 가장 실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해외에서 해군과 육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유럽의 나라들은 금과 은을 축적하려고 시도했고요. 이런 금과 은을 축적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상인들은 수출이 반드시 나라의 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고, 다만 무역 차익을 주의함으로써 금과 은을 국내에 보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면서도 가치의 척도라는 이중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외국 무역의 주된 이익은 금은의 수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수요가 없는 잉여 생산물을 외국에 내보내고 국내에 수요가 있는 외국 물건을 가지고 오는 데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발견, 굉장히 유럽에는 커다란 이익을 안겨준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메리카의 발견이 유럽에 유익했던 것은 금과 은의 가격을 저하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신시장을 개방해서 노동의 생산력을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거기서의 어떤 착취 행위들은 결국 몇몇 불운한 나라의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파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는 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은 수입을 감소시키고 수출을 장려하도록 노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래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보면 이런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등장하는 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국부론의 저자였던 애담 스미스는 그럼 이런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조금 들여다보자면, 고율의 과세와 수입 금지가 특정 국내 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흔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은 특정 산업을 장려하지만 산업 일반을 증진시키지도 않으며 그것에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또 이와 함께 각 개인의 이해관계가 그로하여금 사회에 대해서도 가장 유리한 자본 사용 방법을 찾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그가 지배할 수 있는 자본이 가장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사실 그가 고려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또는 오히려 필연적으로 그로하여금 사회에 가장 유익한 사용 방법을 채택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애덤 스미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애덤 스미스는 모든 본인의 그 책에서 단 3차례, 그것도 국부론에서는 한 차례만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미스에 따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열정과 행위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런 방향을 이끄는 것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는데 결국 이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뒤쪽에서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율의 관세와 금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으로부터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자본을 사용하게 만들게 되고,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만드는 것은 나라에 대해서나 개인에 대해서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 국부론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외국 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수입하는 것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거나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정도의 예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해운업과 같이 특정 산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산업은 항해 조례에 의해 적절히 장려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제조 생산물에 대한 유사한 조세가 존재할 경우도 그러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외국의 동종 상품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내 산업의 증진을 위해서 외국 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 두 가지 경우가 있듯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져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복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외국이 우리 제조품의 수입을 높은 관세나 금지 조치로 제한할 때 우리는 복수심으로 보복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그 나라 제조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유사한 관세나 금지 조치를 부과할 것을 명령할 수 있죠. 이러한 것이 이제 보복입니다. 두 번째로 무역의 자유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권의 3장에서는 무역수지가 불리한 나라로부터의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 수입에 대한 특별한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상주의 원칙상으로도 이러한 제한은 불합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화물의 수입에 대한 영국의 제한이 그 한 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수지가 자국에 불리한 나라에 대해서도 수입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불리한 무역수지 때문에 가난해진 나라는 하나도 없고 무역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들이 외국 무역으로 가장 부유해졌다라고 애덤 스미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부론 4권 정치경제학의 학설 체계의 네 번째는 세금 환불입니다. 세금 환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출에 대한 장려책으로서 이런 세금 환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내 생산물에 대한 세금 환불은 노동의 자연적 배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또 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환불 또한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처음에는 관세 환불이 중개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허용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관세 환불 그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세 환불은 세금을 환불받는 상품이 정말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만 유용하고 그것들이 비밀리에 자기 나라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유용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어떤 환불은 특히 이 지금 저서에서는 담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종 남용되어져서 수많은 사기를 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세수와 공정한 거래를 하는 상인들에게 똑같이 손해를 끼쳐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이런 세금 환불, 관세 환불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또 부정적인 측면에 관련돼서 이 애덤 스미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국부론 4권 5장에서는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장려금, 그것은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재화를 사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사도록 하자라는 방안이 제한됩니다. 장려금에 이제 기인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국내 고가의 등귀는 국민에 대한 중세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이런 곡물 가격 여기에 뭐가 포함되나요? 장려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가 곡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중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인구와 산업 발전을 억제하고 결국은 곡물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게 되죠.
중상주의 체계에 대해서 이제 국부론의학자 애덤 스미스는 반대 의견을 내세웁니다. 중상주의 체계의 모든 정책은 산업을 억지로 불리한 방면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봅니다. 즉, 수출 장려금은 산업을 실제로 불리한 방면으로 향하게 하고 곡물의 장려금은 그 생산을 장려하지도 못한다라고 비난하는데요. 제조업자가 소매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농업자가 곡물상인이 되는 것을 강제하는 법률은 모두가 좋은 정책이 못되고 부당한 것인데 후자는 더욱더 유해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사권의 6장에서는 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조약은 혜택을 받은 나라에는 유리하고 베푸는 나라에는 불리한 조약입니다. 조약 체결의 목적은 무역 수지의 흑자를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권의 7장에서는 식민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는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식민지 건설은 그리스나 로마의 그것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식민지는 본국의 인구가 과잉됐을 때, 또 로마의 식민지는 토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복지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서 이제 건설되었죠. 그러나 아메리카 식민지의 유용성은 명백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는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절에서는 새로운 식민지가 번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명국의 식민지는 어떤 인간 사회보다 빨리 부강해져 왔고 이주민들이 가지고 간 지식과 질서 정연한 통치, 풍부하고 저렴한 토지, 높은 임금이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식민지에서는 인구 증가와 경작의 개량이 장려되었는데 이는 곧 부강해짐을 의미하고 있고 특히 그리스 식민지의 진보는 매우 빨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해서 로마 식민지의 진보는 이보다 훨씬 느린 이유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아메리카 식민지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본국으로부터 크게 간섭받지 않았고 또 스페인의 식민지는 멕시코와 페루의 진보는 대단히 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식민지의 번영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절에서는 아메리카의 발견 및 희망봉을 경유해 동인도에 이르는 항로의 발견으로 유럽이 얻은 여러 가지 이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부론 4권의 8장에서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중산주의 체계는 제조업의 원료와 생산도구의 수출을 억제했다라고 비판합니다. 소비야말로 모든 생산활동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으로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되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산주의에서 소비자의 이익이 거의 언제나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되고 있으며 중상주의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모든 상공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 듯이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9장에서는 중농주의, 즉 토지 생산물이 모든 나라의 수입과 부의 유일한 원천 또는 주요 원천이라고 하는 경제학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부론의 저자인 애덤 스미스는 이런 중농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농주의에 세 계급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경작자, 수공업자, 제조업자, 상인이 그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자유의 제도 하에서 국왕은 오직 세 가지의 의무에 유의해야 하는데 첫째가 사회를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의무, 둘째, 사회의 각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 억압으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보호해야 할 의무, 세 번째, 일정한 공공사업, 공공시설을 건설, 유지하는 의무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부론의 5권은 국왕 또는 국가의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국왕 또는 국가의 지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방비입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자연적 제도하에서 국왕의 세 가지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가 다른 독립된 사회의 폭력, 침략으로부터의 보호이죠. 이것이 이제 국방비와 연관이 되죠. 두 번째가 이제 사업비인데요.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분리, 억압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보호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 같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가 그 국왕의 의무에서 일정한 공공사업,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공사업과 공공기구의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는 이제 사회의 상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사업과 공공기구에 대한 부분, 또 청년을 위한 교육기관의 비용, 또 모든 연령의 국민을 교육할 기관의 비용, 또 국왕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1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본장의 결론이라고 해서 이러한 비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달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방비와 국왕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지출은 일반 수입에서 지출되어져야 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의 지출은 법정 수수료로 조달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적 이익에 관련된 비용은 지방의 수입에 의해 지불되어져야 하고, 네 번째로 도로의 건설과 유지를 위한 지출은 사회 전체의 일반 수입에 의해 조달되더라도 불공평하지 않으나 통행세에 의하는 편이 더 공평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교육과 종교적 교화에 관한 지출 역시 일반 수입에 의해 지출되어도 좋지만 수업료와 자발적인 기부에 의하는 편이 더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회 전체에 유익한 기관의 자체 수입이 부족할 경우 그것은 반드시 일반 수입에 의해 메워져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1700년대를 살아갔던 애덤 스미스가 얼마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저서를 썼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권의 2장에서는 한 사회의 일반 수입 또는 공공 수입의 원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의 두 가지 원천에 관련돼서 첫 번째가 국왕에게 속하는 재원과 국민의 수입에서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부론의 맨 마지막 장은 공채입니다. 공공부채이죠. 공공부채에서는 이제 사치품이 도입된 뒤 군주의 지출은 평소 그의 수입과 같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군주들은 저축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축을 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이 같아진 거죠. 그런 경우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전시에는 빚을 내야 하게 됐고 상인과 제조업자들은 대부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과 제조업자들은 부를 축적해 놨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그러니까 국왕이나 국가가 이제 빚을 내게 되는 거죠. 쉽게 차입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절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공공부채는 늘어나게 되는 구조에 놓이게 되죠. 각 나라는 처음에는 특별한 보증 없이 이렇게 공채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 없이 차입을 하기 시작하지만 후에는 특별한 자원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공채가 발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당장의 위급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미래의 국가 수입을 채무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후손들의 문제로 남겨둔다라고 비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수입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영국은 평화시와 전시의 식민지 유지 부담을 벗어버림으로써 국가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식민지를 확장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민지에 관련돼서 그것을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영 제국의 모든 지방들로 하여금 제국 전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수 없다면 지금이야말로 대영 영국은 전시에는 이 지방들을 방해하고 평화시에는 그들의 민간용 군사용 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해 져왔던 비용 부담에서 스스로 해방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 비전과 계획을 자신의 평범한 실제 사정에 맞추도록 노력할 때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국부론의 5권의 마무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생각해 봅시다입니다. 국부론은 5권 3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국가의 부를 늘리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애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무엇인가요? 애담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인지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사회 분야의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